공자 철학과 제퍼슨의 계몽 철학 간의 구체적 연관. 제퍼슨의 경우에 그의 유교적 정치 철학은 공자의 정자정야를 통치자의 정치적 좌우명으로 내건 통치 철학, 대통령 취임 연설문 안에 집약된 공자의 도덕 철학, 그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해인 1801년부터 유명한 시문과 노래를 모은 스크랩북에 대학에 인용된 시경, 위풍에 위나라 무공 송시를 베껴놓은 것. 심지어 1, 2, 3, 4를 왜 안 읽어? 4. 심지어 신의 존재도 과감하게 의심하라고 조언하는 조카 피터 카에게 보낸 편지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악패를 고발한 드 볼네이의 폐허의 비밀리의 영역 작업에서 드러나는 무신앙, 무종교관에서 드러난다. 그의 유교적 정치 좌우명부터 살펴보자. 공자의 정자정야와 제퍼슨의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 토마스 제퍼슨의 공자 수용은 공자의 덕치 철학을 받아들여 자신의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은 데서 일단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공자의 덕치 명제, 정자정야를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고 번역하고 이 명제에 따른 통치자의 덕치 의무를 다할 것을 영국 국왕에게 촉구했다. 제퍼슨은 1774년 제1차 대륙회의 대표로서 이 회의에 토의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쓴 논고 영국 아메리카의 권리의 요약적 일람에서 대륙회의 대표자들을 위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한 왕과 영국 의회의 부적절한 반응 등 조지 3세에 대한 일련의 불만들을 개진했다. 대륙회의에 제출되어 토의된 이 글에서 제퍼슨은 영국 의회가 13개의 식민지 주들을 다스릴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개별적 식민지들이 개별적으로 창건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와 독립적이라고 논변한다. 그는 봉건적 권리 원천이 아니라 자유사유지 권리 원천이 미주의 땅들에 대해 부여되었고 따라서 식민지 백성은 이 땅들에 대한 지대와 각종 잡부금을 영국 국왕에게 낼 의무가 없다고 논변했다. 제퍼슨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는 무임금의 명제를 리메이크해서 군주는 그의 백성의 절대적 주인이기는커녕 백성의 으뜸 노복 이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천명한 프리드리히 2세의 계몽군주론의 표어를 본뜬 급진적 주장으로 미국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들이 백성의 우두머리 치자의 하사품으로서가 아니라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로운 백성에게 적합한 언어와 감정의 저자유로서 우리가 폐하 앞에 이렇게 제시한 우리의 불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첨하게 놓아두시오. 그것은 미국 방식이 아닙니다. 마땅하지 않은 칭찬을 주는 것은 돈으로 산 칭찬이 아닐지 몰라도 인간 본성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백성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노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 노복이다. 이 구절은 지금 프리드리히 2세 지금 말 구절이랑 똑같죠? 폐하, 자유롭고 확장된 사상을 향해 당신의 가슴을 여시오. 조지 3세라는 이름이 역사의 페이지에 오점이 되게 하지 마시오. 당신은 영국 추밀원 위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미주의 국사를 위한 장관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들 사이에서 뽑은 장관도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주어야 할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장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노복이다는 제퍼슨의 주장은 군주는 그의 백성의 절대적 주인이기는커녕 백성의 으뜸 노복이다는 프리드리히 2세의 계몽군주론의 민유 방본론적 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이다. 제퍼슨은 조지 3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로지 정직을 실행하는 덕치만이 최선의 정치라고 경고한다. 12의 대원칙들은 모든 독자에게 명료합니다. 이 원칙들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조언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인류는 당신의 공로를 인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제국의 한 편의 권리를 다른 편의 과도한 욕망에 의생시키는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모든 동등하고 불편부당한 권리들을 다 배분하십시오. 여기서 제퍼슨은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덕치 원리를 정치의 도덕적 시비를 가리는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달리 풀이하면 최선의 통치술은 덕스러움의 기술이다는 말이다. 표현법과 의미에서 정직함의 기술과 거의 판박이인 덕스러움의 기술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 나오는 전형적 표현이다. The Morals of Confucius, a Chinese philosopher에는 무왕이 자기 아버지 문왕은 덕스러움의 기술이 있었고 문왕은 자신의 인성과 자신을 갈고 닦아 빛내는 기술이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청년 프랭클린도 이 덕스러움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모방해 덕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이것을 보면 프랭클린에 이어 미국 철학회 제3대 회장을 지낸 제퍼슨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읽었음이 틀림없다. 제퍼슨은 미국 철학회의 적극적 회원으로서 중국을 기꺼이 철학적 유토피아와 연결시켰다. 이 경우에 The Art of Being Honest의 honest도 거짓 없음, 즉 개인적, 내면적 진실, 속마음과 엄표의 일치성으로 풀이하면 제퍼슨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따위 식으로 번역하면은 이 뜻이 죽어버려. 정자 정략가 아니니까. 제퍼슨의 이 원칙은 통치의 전 기술은 거짓 없음의 기술 또는 속마음과 엄표의 일치의 기술에 있다는 유치한 말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서 제퍼슨은 진위 또는 참말과 거짓말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잘잘못, 즉 도덕적 시비를 가리는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퍼슨의 명제를 최선의 통치술은 덕치의 기술이다 로 풀이하면 그 다음 문장도 쉽게 이해된다. 그 다음 문장, 오직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인류는 당신의 공로를 인정할 것입니다는 당신의 덕치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이 도의를 실행하다가 혹시 그 때문에 잠시 실패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인류가 당신의 공로를 인정해 당신의 정치는 성공할 것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덕치의 의무를 다하라는 당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실현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은 역사적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 기준 아니면 다른 건 뭐겠어? 성공과 실패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겠어? 언제 우리가 성공하나? 그냥 옳은 길이니까 계속 싸우다 보면 그 결과로서 독립과 해방이 오고 그러는 것이지.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 막대하고 무자비한 군사 독재 새끼들하고 싸워. 그냥 계속 그게 옳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기는 거지. 이기고 질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40년 뒤에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살다가 한 30년 정도 됐을 때 가담하는 식으로 그러면 다 그런다 그러면 절대 못 이기지. 모르니까 그때 주어진 시점에 계속 비판하고 그래야 되고, 그 많은 글들 독립투사들 글에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싸운 게 아니다, 이게 옳은 길이니까 싸운 것이다, 그런 글이 많아요. 에? 그래서 끝내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지. 그 고종이 군사력을 3, 4만을 길렀는데 결국 졌다, 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결국 사고가 되고 만다고, 지고 이기는 걸로 역사를 평가한다면.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제퍼슨이 말하는 취지와 같은 거죠. 결국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인정받고 결국은 너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자.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에서 단순히 정직이 아니라 정직함은 도의적 정직의 실행, 즉 유교적 덕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도의적 정직의 실행으로서의 최선의 통치는 그 과정에서 참말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벗과의 우정 또는 국민을 위한 덕치의 도의를 실행하기 불가피하다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벗이나 가족,
국민을 위해 벗과 가족, 국민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던 순임금과 무왕의 거짓말은 진실과 배치될지 몰라도 최고의 도의적 정직함의 기술로서 최선의 정치였다. 그러니까 저 말단 행정관리 국장이 뭐 잘못해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장관이 물러나는 경우 있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그러죠. 그런 때도 저 국장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도 그러면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적 책임은 무한 책임인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뺀질이가 장관을 하고 있으면 이미 덕스러운 사람은 아니지 뺀질이지. 이런 이야기들이야 다. 응? 어떤 경우든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정직함 정직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건 영어로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동사가 동사지. 그건 정직하게 즉 덕스럽게 행동한다는 소리야. 덕행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에 있다. 모든 통치의 전기수로. 자. 상론의 뜻이 프랭클린과 제퍼슨이 공이 읽은 The Morals of Confucius, a Chinese Philosopher에서 요임금은 내 백성의 죄악은 나 자신의 죄악이다고 말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말은 서경, 상서, 탕고와 논어, 요할 편에 실려 있는 글로서 요임금의 말이 아니라 탕왕과 순임금과 무왕의 말이다. 탕왕은 그대 만방이 유죄면 그 죄는 나 1인에게 있고 나 1인이 유죄면 이는 그대 만방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순임금은 나 자신이 유죄면 만방과는 무관하고 만방이 유죄면 죄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무왕은 백성이 과오가 있으면 그 죄는 나 1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전부 거짓말이죠. 근데 상당히 거룩한 거짓말이다. 덕스러운 거짓말이야. 자. 탕 순임금과 무왕의 최선의 통치로서의 덕치는 참말 또는 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룩한 거짓말 또는 도의적 거짓말도 현명하게 선용하는 덕스러움의 기술에 있는 것이다. 제퍼슨이 윗글에서 프랭클린이나 다른 사람들이 격언으로 쓰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격언을 취하지 않고 굳이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를 조어한 것은 art와 being honest를 결합해서 정직의 실행 측면, 즉 덕치의 시정 측면을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상론의 뜻이 이것은 노엘이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에서 공자의 명제 정자정야를 레게레 에스트 렉툼에로 옮기지 않고 레게레 에스트 렉툼 에피체레로 옮겨 정치의 실행 측면을 드러나게 번역한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노엘이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음으로 이끌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를 라틴어로 옮긴 대목을 다시 보자. 노나라의 실세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통치란 정직의 실행입니다. 전하. 라틴어를 그대로 지금 직역하고 있어. 정직의 실행이라고 라틴어로 번역해놨어. 응? 왜냐면 이게 정자 정야라고 할 때 한자가 바를 정자도 되지만 바르게 할 정자, 바로잡을 정자 이런 대단히 동사적인 의미가 강해요. 정자 정야 그럴 때. 이 한자는 간단하면서도 뜻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걸 포착하려고 이 사람도 애를 써서 정직의 실행, 즉 덕행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전하, 당신께서 이끄는 것이 바르면 도대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노엘의 이 번역은 통치란 정직의 실행입니다 하는 구절을 아예 빼먹은 쿠플레의 중국 철학자 공자의 번역에 비하면 탁월하고 정확한 번역이다. 제퍼슨이 정직이 아니라 굳이 정직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직, 올곧고 올바름의 도의를 실천해서 실제로 드러내 보임을 뜻하려고 한 때문이다.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정직한 것을 뜻한다. 즉, 사람은 정직의 실행, 즉 정직을 실제로 베푸는 덕치로서만 정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퍼슨이 art를 2번이나 쓰는 수사법을 구사한 것은 중국 철학자 공자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번역자들이 문왕의 수신 및 덕치와 관련해서 덕스러움의 기술과 그의 이성과 몸을 갈고 닦아 빛내는 기술이라는 어법을 거듭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행동이나 실행과 직결된 것이다. 따라서 정직함의 기술은 정직의 실행 측면을 이중으로 부각시킨 표현이고 그 자체로 덕치를 뜻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퍼슨 명제의 주어 통치의 전 기술은 최선의 통치술, 통치술다운 통치술, 완벽한 통치술, 통치술의 본질 등을 함의한다. 따라서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의 전체적 의미는 능히 최선의 통치술 또는 통치술의 본질은 덕치다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퍼슨은 조지 3세에게 유치하게 진실하게 말하라, 참말을 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진지성으로 덕치를 하라고 상언하고 있는 것이다. 내 해석이 아마 거의 90% 오를 거야. 다른 해석은 다 이상하게 유치해져 버리는. 어? 이영재 박사 안 그래? 비잉이 영어를 몰라서 제퍼슨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쓴 거야. 자, 제퍼슨은 두 번의 arts 사용과 the art of being honest의 표현을 볼 때 노엘의 이 라틴어 번역문과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번역 중 하나를 또는 둘 다 참조해서 이를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로 옮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제퍼슨이 이 명제를 처음 사용한 글 영국 아메리카의 권리의 요약적 일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가 이 공자 경전 번역서들을 본 것은 1774년 그의 나이 31세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한정판으로 1회만 인쇄된 쿠플레의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는 상술의 뜻이 로건이 1733년 미주 식민지에서 이미 입수했고 1688년 쿠플레의 라틴어본을 부력 출판한 라브링, 쿠생 등의 La Morale de Confucius, Philosophe de la Chine과 익명 번역자의 The Morals of Confucius, A Chinese Philosopher는 판을 거듭해 인쇄되었기 때문에 북미 식민지에서도 쉽사리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엘의 1711년 번역본 Syne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도 당연히 들어왔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개연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퍼슨이 적어도 The Morals of Confucius, A Chinese Philosopher 정도는 틀림없이 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건 대단히 얇은 약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영역본이란 말이야. 싸서 누구나 사볼 수 있고 여러 판이 거듭돼서 찍혔으니까 이건 뭐 앞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읽었잖아요. 이 사람도 읽었을 거라고 봐야 돼요. 계속 찍혔으니까. 자. 왜냐하면 이 책은 18세기 왜냐면 아트란 말이 여기에 계속 나오거든. 아트. 기술. 정직함의 기술. 덕스러움의 기술. 자. 미국에서 광범하게 확산되고 널리 익혀서 1758년부터 1807년까지 50년간 일기를 쓴 퀘이커교도 여성 엘리자베스 드링커 같은 가정주부도 1795년 5월 28일 이 책을 읽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 책을 달콤한 소책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책자라고 그러지? 작은 책이야.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이 드링커라고 하는 아줌마도 읽었는데 제퍼슨이 안 읽었겠어. 당연히 읽었지. 자. 제퍼슨의 독서량은 엄청났고 이 평범한 미국 안학 내의 독서량을 몇 곱절 뛰어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 이 달콤한 소책자를 반복해서 정독했을 것이다. 다만 제퍼슨의 첫 번째 작은 장서가 화재로 불타고 두 번째 대량의 장서가 의회 도서관으로 팔려가 흩어진 뒤 그 3분의 2가 다시 불타버려서 이 책들을 그의 장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그는 박식한 학자이자 애서가로서 18세기의 이 유명한 책들을 한때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읽었을 것이다. 필자는 제퍼슨이 노엘의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 중국 철학자 공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두루 참조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특히 노엘의 번역문을 가장 중시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는 실행 측면의 이중적 강조만 아니라 이 명제의 주어, 수어의 위치가 공자의 명제, 정자정야, 정사람 바르게 하는 것, 바로잡는 것이다를 직역한
노엘의 레게레 에스트렉툼 에피체레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honesty를 주어로 policy를 수어로 쓴 프랭클린의 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정자정야의 주어, 수어의 위치를 뒤바꿔 놓고 있다. 그러나 제퍼슨 명제의 주어, 수어의 단어 위치와 노엘의 번역문의 주어, 수어의 단어 위치는 둘 다 공자 명제의 정자정야의 주어, 수어의 위치와 그대로 합치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퍼슨의 통치의 정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는 그 서양 말은 아니스트가 먼저 나가잖아요. 폴리시가 아니라. 여기는 가버먼트가 먼저 나가니까 공자의 순서하고 똑같지. 정치가 먼저. 가버먼트는 통치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되니까 공자의 정은 정사지요. 정사와 통치가 주어로 같이 있는 거야. 실제로 공자를 직역한 듯이 옮겨놓은 게 제퍼슨이다. 노엘의 번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고 또 공자의 덕치 철학적 명제 정자정야를 프랭클린의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보다 더 정확하게 옮겨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70, 80여 년 전에 헤를리 크리일은 제퍼슨의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 명제가 공자의 정자정야 명제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게 뭐 51년에 나온 책인데 1951년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이게 같네 비슷하네 놀랍도록 비슷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처럼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어도 직관적으로 안 거야. 공자명제네 이게 그렇게. 자. 그런데 제퍼슨이 공자나 노엘의 책과 무관하게 가령 기존의 서양 격언 Honesty is the best policy를 변형시켜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를 조어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필자는 이랬을 가능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의 전무하다고 본다. 첫째, 서양 격언 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프랭클린이 그랬듯이 유교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한 그 의미에서 제퍼슨의 명제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 서양 격언은 만인에게 일반적으로 거짓 없는 참말의 언행을 도모하는 임의의 일에서 최선의 방침으로 요청하는 것인 반면 제퍼슨의 명제는 치자에게 덕치를 베풀 것을 설파하는 정치철학 도덕 정치를 베풀 것을 정치철학 명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퍼슨이 처음 이 명제를 현실 정치에 투입한 1774년 전후 시기인 1760에서 1770년대 제퍼슨의 청소년기와 20, 30대 청년기는 서유럽에서나 북미 식민지에서나 공자가 숭배와 열광의 절정에 달한 시기라서 그가 틀림없이 공자를 접했을 것이다. 늙어서도 나는 책 없이 살 수 없다고 토로한 제퍼슨이 원기왕성하던 20, 30대에 당시 인기 절정의 공자 경전이나 공자 관련 서적을 외면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공자를 인용하지 않으면 서양에서는 글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때야. 공자에 대한 연호가 계속 공자하는 연호가 계속되는 때니까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와 다른 분위기였다고. 완전히 유럽을 중국화해야 된다, 유럽을 유교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1730년, 40년 이후에 계속 커져서 일반화되어 버렸거든요. 자. 그가 은퇴 상태에서도 나는 책 없이 살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새로 만든 1810에서 20년대의 서고에도 공자 철학을 호평하는 윌리엄 존스와 드볼레이의 아시아 전문 서적들 외에도 공자와 유교 철학을 상론하면서 찬미하는 뒤알드, 볼테르, 케네, 르콩트의 유명한 저서들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은 공자에 대한 그의 지극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다. 자, 공자는 누가 평가했듯이 4대 유인 중에 최초로 세계적인 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 시대에 중국과 조선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공자가 서양에 알려져서 이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을 때 알질 못했고 마호메트야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은 지금도 동남아에 갇혀있는 마당이니까 보편적인 위대한 인간 철학자로 떠오른 그 당시까지 유일한 철학자는 또는 하나의 도덕가는 모랄리스트는 공자밖에 없었다. 4대 성인이
주의가 같지 않아요. 공자가 제1인자라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나머지는 자기들의 문화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 우리가 뭐 마호메트 존경하는 사람 있나? 아, 요만큼이라도 어? 유명시하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 중에 뭐 영국 사람이 부처님 존경하던가? 어? 알긴 하던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어? 서양에서 마호메트 교회 뭐 우리보다 더 싫어할 테니까 할 말이 없고. 근데 예수님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별 관계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고, 아랍 세계에서는 적대시되는 사람. 어?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위대한 모랄리스트는 공자님밖에 없다고. 예? 마호메트 세계에서 공자가 추앙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욕먹지도 않아요. 거기서 왜 공자한테 요게 뭐 공자가 자기들한테 손해보게 만든 거 있어, 먹은 거 있어. 자, 공자 철학에 대한 그의 이 특별한 관심은 다음에 다룰 제퍼슨의 대통령 취임 연설문, 대학의 시문을 베껴놓은 그의 대통령 시절 스크랩북,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기초한 독립선언문 등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종합하면 제퍼슨의 명제 The whole of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는 공자의 덕치 철학을 정통적으로 전하는 점에서 프랭클린의 Honesty is the best policy보다 더 유교적이다. 왜냐하면 서경, 홍범은 평화와 강령은 정직이고 굳세게 벗하지 않음은 강극이고 우호를 맺는 것은 유극이다고 하면서 왕도는 정직하다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퍼슨의 왕도로 하는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그러죠. 왕도는 패도와 다른 게 사랑이라는 인과 정의가 같이 있는 정치를 왕도라고 그래요. 인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의만 있는 걸 패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도는 생각할 고자 써서 고도는 경우에 따라 인을 쓰기도 하고 을을 쓰기도 하고, 이게 꾀부리는 거, 요령 정치는 고도라고 그런다. 고도 정치. 왕도를 생각해보면 뭐 진짜로 덕치가 왕도라고 봐야 되니까 그 해석이 맞죠. 자. 제퍼슨의 명제는 레게레 에스트 렉툼 에피체레는 노엘의 번역문만큼이나 의미론적으로 공자의 정자정야와 서경, 홍범의 왕도정직의 덕치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제퍼슨의 The Art of Being Honest는 프랭클린의 Honesty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올곧고 올바른 도의로서의 정직의 실천, 즉 덕치를 의미한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개진된 유교적 도덕원칙. 여기서 보면 더 재밌어요, 여기. 제퍼슨은 1801년 3월 4일 첫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출생에 근거한 공화국이 아니라 만인의 평등권에 근거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을 다시 다짐한다. 그렇다면 용기와 신뢰를 갖고 우리 자신의 연방 원칙과 공화국 원칙, 연합과 대의정부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지구의 한 방면에 파멸적 대혼란, 혁명 프랑스와 유럽 군주국들 간의 전쟁 상태로부터 자연과 넓은 대양에 의해 친절하게 분리되어 있고 너무 고상한 마음을 가져서 타인들의 격하를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백 세대 또 수천 세대까지 내려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충분한 여유를 가진 선택받은 나라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능력의 사용, 우리 자신의 근면의 획득물들에 대한 평등한 권리, 그리고 출생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이 행동에 대한 동료 시민들의 감각으로부터 생겨나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로부터 얻은 영예와 신임에 대한 우리의 평등한 권리의 마땅한 감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공화국 원칙이 출생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이 행동에 대한 동료 시민들의 감각으로부터 생겨나는 영예와 신임에 대한 우리의 평등권의 마땅한 감각의 향유와 결합되면 그것은 귀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제퍼슨은 귀족공화국이면 출생과 결합되겠죠. 제퍼슨은 1820년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에게 몬티첼로의 고향집에서 발신한 서한에서 출생귀족을 부정하는 자연적 귀족 개념으로 다시 한번 민주공화국 원칙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이미 관작 세습을 반대하고 관작을 능력으로 이루는 공로에 따라 관작을 주어야 한다는 공자의 대부 불세작, 자기공 원칙과 천하에 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원칙 또는 귀족도 없고 노비도 없는 중국의 평등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대부 불세작 자기공이라는 뜻은 대부는 자기를 세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자기공은 관작은 공으로 얻는 것이다. 관작을 주고 받는 것, 관작, 작작. 제퍼슨이 말하는 이 영예와 신임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세습군주와 세습귀족이 지배하는 유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제퍼슨 자신의 두뇌에서 나온 창작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랭클린이 딸 사라에게 보낸 1784년 편지에서 인용한 중국의 부모에게로 올라가는 영예 상향 원칙은 이 편지가 부력되어 실려있는 가브리엘 미라보의 저작 신시나투스 훈작단체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져 있었다. 이 책은 1784년에 런던에서 출판되었고 제퍼슨은 1785년에서 1789년간의 프랑스 대사를 지냈다. 그의 장서 목록에 미라보의 수익 로드 신시나투스가 들어있으므로 제퍼슨은 이미 대사 시절에 이 책을 구해 읽었음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관직의 영예와 신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나투스 훈작단에 대한 고찰에 그 책에다가 사라에게 보낸 자기 딸에게 보낸 그 편지를 프랭클린의 편지가 다 몽땅 실려 있죠. 그걸 읽은 것이 틀림없지. 뭐 표현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또한 제퍼슨은 공자의 천하에 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명제도 익히 알고 있었고 귀족도 없고 노비도 없는 중국의 평등 문화도 다른 경로로 일찍이 잘 알고 있었다. 우선 로크도 읽었고 제퍼슨도 애장도서로 간직하고 있어서 즐겨 읽었을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르꽁트는 천하무생 이귀자야를 참된 고귀성은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덕에 있으니 우리는 덕성이 나머지 인류와 더불어 우리가 비천해지는 것을 방지해 줄 때 진정으로 보양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로 번역하고 이것을 유교의 제11준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중국 평등사회의 현실과 실태에 관해서는 17세기 초부터 이미 서양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1613년 벌써 세뮤얼 퍼체스 그의 순례에서 왕 외에는 아무도 고귀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치자들은 그들의 관직을 세습하지도 그 가족에게 신사의 지위나 칭호를 물려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1685년 나다나엘 빈센트는 모든 귀족성이 그럴 만한 가치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곳, 왕조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그럴 만한 때에만 영예로워지고 출세하는 곳이 그 제국이다 라고 확인했다. 그럴 만한 때라는 것은 영예로워질 만한 때 영예로워지고 자기의 수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귀하게 만든 사람만이 고귀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면 천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르꽁트는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중국의 신사제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일단 중국 제국의 네 번째 정치 준칙은 결코 관직 자리를 사고 팔지 않고 그것을 언제나 공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유럽에서는 관직은 무조건 사고 파는 것이라는 원칙이 관철되어 있었고, 그래서 법조인은 프랑스에서도 모조리 부르주아들이 됐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귀족은 빚지고 그 방탕하고 도박하고 매운 걸 드나들다가 다 날려가지고 전부 빚쟁이들이어서 관직을 살 돈이 없어. 근데 부르주아들은 금소, 금면, 민환하게 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사서
첫째 아들은 자기 사업을 물려주지만 둘째, 셋째 아들은 전부 법복 귀족을 만들었어요. 법조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야금야금 사법부로부터 정계까지 다 진출하는 사람들이 부르자들 했다고. 네? 자. 즉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근면한 학습에 의해 그들 나라의 법과 관습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이어서 르콩 동양은 과거 시험 봐서 메리트, 실력이 있는 자를 뽑아 공덕주의에서 뽑은 거죠. 돈 주고 산 게 아니라고. 돈 주고 사는 것은 서양처럼 동양에도 있었지만 그건 불법이고, 돈 주고 관직을 사는 매간 매직은 늘 문제가 되고, 매간 매직자는 평생 그 정약용의 말에 의하면 오염이 돼가지고 몸에 더러움이 붙어서 벗겨낼 수가 없다고. 실력으로 관직을 얻은 게 아니라, 공으로 얻은 게 아니라 돈으로 얻었으면. 또 그리고 이제 매간 매직이 어려워지니까 서양에서 그 원칙이 이제 어려워지고 비판받고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줄로 자리에 갔다. 연줄은 이제 네포티즘이라고 그러죠. 연줄. 정실주의 원칙에 따라 이제 인사가 벌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매간 매직의 원칙에 따라 했고, 그게 뭐 정상적인 거였어, 걔네들한테. 지금도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 많죠. 자기 딸과 사위한테 백악관 보좌관직 주는 거, 그건 정상적이에요. 우리는 탄핵감인데, 그거. 최순실은 친척도 아닌데, 대통령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 계속 갈까요? 이어서 르콩트는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이 신사제도의 실상과 정치적 효과를 더욱 상세히 보여준다. 중국인들의 제6준칙은 귀족은 결코 세습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작품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의 가문을 제외하고 전 왕국은 치자와 평민으로 양분된다. 이 준칙으로부터 국가가 얻는 이익은 첫째, 상거래가 보다 번영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막스 베버의 면상을 칠 수 있는 말이라고. 귀족이 존재하는 한 일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는 거, 육체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귀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퍼져가지고 막 일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건 천박하게 느껴져서 상업행위가 가장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귀족이 있는 한 상업은 멸시받고 억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습귀족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합쳐져. 그 신사와 신사 집안이 상인 집안이 되고, 상인 집안이 시험 봐서 과거 열심히 시험 봐갖고 또 신사가 되고, 그래서 젠트리 머천트, 신상이라는 계급이 형성된다고. 서양의 부르주아와는 좀 다른 게 양상이 다르고 순서가 달라. 중국의 신상은 신사가 상인이 돼갖고 신상이 된 사람도 있고, 상인이 신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서로 교호적인데, 서양은 그냥 돈만 벌다가 매간 매직이 생겨나니까 그걸 사가지고 관리가 된 경우죠. 간직을 사서. 그런 순서를 밟는다면 중국은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게 법복 귀족을 만드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부르조가 되는 일은 없겠지. 그냥 관직으로 끝나겠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자기는 상인인데 아들은 신사 만들고, 자기는 신사인데 또 밑에 아들은 또 상인 만들고, 이렇게 세대별로 바이 제네레이션으로 체인지 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은 그랬었다. 세습귀족의 게으른 무의도생은 상거래를 멸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둘째, 황제의 수익은 가운데 상업을 천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것 번영하는 상거래에 의해 증대된다. 어떤 장원도 서양 귀족들의 세금 없는 장원과 달리 면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인두세를 지불하는 군현에서 어떤 사람도 대대로 면세 특권을 받는 귀족이 없으므로 면세자가 아니다. 셋째, 이 수단에 의해 신사의 가족들이 주민들과 영합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들이 이들을 경계 안에 가두고 지키는 것이 군주 자신에게도 난제가 될 정도로 아주 깊이 인민의 호불호 속에 뿌리 박는 것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복종을 받고 싶으면 황제가 아주 많은 소군주들에게가 아니라 신민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확립된 의견이다. 소군주는 뭐냐면 프랑스 같으면 지방에 있는 대귀족들은 큰 영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작은 왕들이에요. 그들한테 잘 보여야만 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백성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중국은. 거기는 대귀족들한테 잘 보여갖고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집권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앙집권제를 해야만 왕이 왕다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루이 14세는 그 대귀족들을 대접해 주는 척하면서 베르사유 궁정으로 초청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지방에 가서 자기 관리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또 그 병사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거기 백성들하고 접촉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못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법의 정신을 쓴 녀석 몽테스키에가 가장 싫어한 게 베르사유와 루이 14세였어. 저도 대귀족이거든. 저도 가서 맨 술만 먹고 놀아야 되고 춤추고 해야 되니까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런 거야. 그 자기 소왕국에 발붙이고 있는 뿌리를 뽑아서 그냥 궁극에 뜨게 만들고 호화방탕하게 만들어서 돈도 많이 쓰게 만들고. 자, 뒤알드 신부도 중국 통사에서 중국의 명실상부한 보편적 평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귀족은 세습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저명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가 제국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뒤에 남기는 자녀는 자신의 운으로 헤쳐나가야 하고, 이 자녀들이 정신적 재능이 많지 않거나 편한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가라앉고 종종 지극히 천한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평민의 서열에 속하든가 선비나 신사, 관원의 서열에 속한다. 중국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는 고귀한 영예의 어떤 칭호든 가지고 있는 현재의 황가 외에 귀족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유럽에서 우리의 공후 백자남의 칭호와 아주 다르지 않게 황족 간의 5등작의 귀족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황족들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봐준다. 그런데 이것도 4대에 사라져. 황족의 지위를 잃어버려. 4대까지 내려가면. 예? 우리나라에서 4대부가 양반일 수 있는 게 4대에서 끝나죠. 그 이후에는 이제 5대에는 평면이야. 평면화되어 본다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4대부가. 이순신 장군은 과거 시험 볼 때 귀족이었어, 아니, 양반이었어, 상민이었어? 상민. 신분단에 군보라고 써놨어. 군보. 예비군. 군대 갔다 왔던 소리니까 이건 양반이 아니지. 양반은 군대 안 가는 거야. 군대 가고 안 가고로 양반과 아닌 것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경멸을 하는 것이,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신역을 짊어지는 걸 경멸을 했는데, 그것이 상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경멸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상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갖고 막 나중에 족보를 막 사버리잖아요. 족보를 베끼고 족보를 인쇄하고. 내가 이번에 인쇄 금속활자 인쇄하는 걸, 활자 인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100개 쓴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국사 식기들이 그렇게 해놔갖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활자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기 종자 몇 명 됐고 그 활자로 족보를 찍는 거야. 찍어주고 직업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문제는 그 몇 글자를 행을 바꾸고 고쳐가지고 누구의 자손인 것처럼 이 사람 이름을 넣어갖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목판은 파내야 되니까 어렵지만 이건 그냥 글자 몇 개 활자를 바꿔 끼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 자손이면 양반의 자손처럼 만들어가지고 병역이나 신역을 기피하더라고. 신역은 이제 병역과 부역을 합쳐서 신역이라고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 거야. 사헌부에서 잡아다가 병역 회피잖아. 근데 문제는 영조 때 그 사건이 났는데 그 활자의 주인이 김경이라는 사람인데 그 김경이라는 사람을 병역 회피를 해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니까 벌을 주되 활자는 뺏지 않아. 활자를 만들어서 찍는 건 자유야. 출판의 자유는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 것까지 국사학자들은 연구를 못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그 족보 벗겨주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있었다는 것만 알지 족보를 찍어주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있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많았어. 이 개인 활자, 금속 활자를 지어 부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 처처라고 돼서 한문이 도처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 갖고 또 무슨 족보를 조작하는 짓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천주쟁이들의 교설, 성경 번역본 이런 걸 찍었어요. 목판으로도 찍었고 활판으로도 찍었다. 그렇게 나와요. 활자로도 찍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25건의 활자와 금속 활자 다 합치면 약 40여 건의 민간 활자를 발견했는데 이런 그냥 처처에 있었던 금속 활자는 이름도 없잖아. 이건 어떻게 셀 수가 없이 많았던 거지. 국가의 기록에 포착되지 않은 것들은. 예? 아무튼 정부와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던 활자, 금속 활자와 목 활자를 싹 합치면 이름이 있는 것은 106개, 이름 없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00여 개의 활자 본들이 있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 사람 거나 찍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테 싣고 다니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막 도처에서 찍어주니까 족보만 찍어준 게 아니야. 그런 다른 사람이 필요한 책들도 찍어줬고 제일 많이 찍은 건 문집. 자기의 할아버지의 문집을 찍어주는 게 효행 중에 이제 중요한 효행으로 생각되던 시대라서 그걸 찍어주는데 그걸 찍으려고 금속활자를 지어볼 필요 없잖아. 있는 사람 부르다가 찍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짊어지고 다니면서 막 찍어주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적인 현실인데 한 단면인데 다시 또 추적해 보니까 한 지금 4, 5일은 계속 그 추적만 했는데 1806년경 순조 6년경에 계산을 해보니까 전국의 서당이 8만여 곳, 8만여 곳이야. 8만 개소. 그런데 서당 하나에 10명씩 다닌다고 정약용이가 그랬는데 10명씩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사람은 좀 뻥이 세니까 깎으면 한 7명 정도는 다닐 것 같아요. 뭐 56만 명의 서당 학생이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8만 명 이상의 훈장이 있었던 거고 56만 더하기 8만 해봐. 64만 거고 한 사람당 4권 정도 책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256만 권의 책을 매년 찍어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폭발적이고 혁명적인 출판 역량이 없으면 이 학교로서의 국가, 유교 국가는 학교로서의 국가야. 가르치는 거 교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니까. 내종됐더라야 두 가지 먹여 살리는 거, 양민하고 교민이 유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러니까 학교로서 국가, 출판사로서 국가 두 개가 다 양립해야 돼. 합치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숫자의 서당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안다면 한국에서는 금속알짜로 찍어낸 책의 숫자가 혁명적이지 않았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그건 역사를 진짜 모르는 놈들이 그렇게, 그렇게 쓴 놈들이 책이 막 2권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세일즈 포인트 2000 막 그래. 1400, 2000. 거짓말을 역사로 써놓은 책이 더 잘 팔리고, 우리를 비하하면서 써놓은 책이 기가 막힌 상황이야. 그래서 그놈들 내가 그냥 서문에서부터 뒤지게 조져놨는데, 다. 강명관이 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강명관이요. 하는 이름도 없는 어디 학예사던데, 알지도 못는 놈이. 활자 본색. 네가 기억나나? 그냥 자세히 안 보고 이 사료를, 금속알자가 처처히 사유되고 있고 사장되고 있다. 이걸 어떤 놈이, 한멸 군수가 이 사유 사장하는 놈들, 금속알자를, 이런 놈들은 사주전 한 놈, 그러니까 동전 유조원 놈이나 같은 형률로 다스려야 됩니다. 정조한테 그게 상송을 올려.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주잖아. 비답을 해주는데 비답도 안 해, 정조가. 그 다음에 읽었다고 하려면 계좌인을 찍어줘야 되거든. 왕이 읽었다. 근데 아무 의견이 없을 때 그냥 뭐 가타부터 않고 계좌인만 찍어 내려주는데, 계좌인도 안 찍어줘. 안 본쳐. 아니, 자기는 명색이 문현지방이라고 하는데, 문현지방은 책을 많이 찍어내서 문현지방이라고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조가 문헌지방이라고 할 때는 문헌, 책을 찍고 읽고 이런 것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도 우리가 가다 주고도 문헌지방인데 책을 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 정조가. 그냥 그런 문헌지방에서 그 활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조지폐 만든 유조범, 화폐 유조범으로 처벌을 하니까 모르지, 안 읽은 척. 근데 그 상소문은 남아있는 거야. 물론 실록에 남아있지 않고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어. 승정원 일기에. 자, 그들 황족 출신 귀족은 5대까지만 친다. 그런데도 그들의 수는 짧은 기간에 아주 방대하게 증가해서 지금은 2,000명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 대중은 황제로부터 훨씬 더 멀리 후퇴해서 거의 존경받지 못하고, 특히 칭호도 관직도 없는 황족들은 그들의 출생의 지위에 맞춰 생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같은 핏줄의 공들 사이에도 무한한 격차가 발생한다. 뭐 무한한 격차할 것도 없어요. 그 촌수지. 촌수하고 1대 황족, 2대 황족, 3대 황족이 4대 황족이 제일 별 볼일 없겠죠. 5대째 가면 바로 상실되니까 이런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촌수와 세대 수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미세하게 발생하겠죠. 같은 황족이라도. 뒤알드의 이 중국 통사를 프랭클린은 1738년경 이미 읽었다. 제퍼슨은 이 책을 장서로 간직하고 있었고, 제퍼슨도 틀림없이 이 책을 르콩트의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론만큼 정성 들여 읽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퍼슨의 탈신분제적 평등 주장은 너무나도 명백한 중국적 배경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제퍼슨은 영예와 신임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 대한 언급에 바로 이어서 유교적 덕성과 가치들을 열거한다. 우리 미국인은 공언되고 정말 여러 형태로 행해지지만 모두 다 정직, 진실, 절제, 보은, 인간애를 가르치는 한 온유한 종교에 의해 계몽되어 있습니다.
프랭클린의 13개 덕목 리스트로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정직, 진실, 절제, 보은, 인간애는 개별 덕목으로 보면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을 한 범주로 묶어서 강조하는 것은 공자 철학밖에 없다. 온유한 종교가 백성을 계몽하기 위해 가르치는 정직, 진실, 절제, 보은, 인간애는 공자와 유교가 가르치는 정심, 성의, 신독, 보덕, 인의 덕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온유한 종교는 제퍼슨이 유교를 은유한 것으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온유한이라는 이 표현, 비나인이라는 이 표현은 기독교 성경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할 때 그 온유한은 영어로는 카인드라고 돼 있어요. 비나인이 아니라고. 카인드를 친절하다고 번역해야 되는데 온유하다고 우리말로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혼동하면 안 돼. 온유한은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카인드가 원어니까. 자, 이거 보면은 온유라는 말은 유교라는 말이에요. 유자가 선비유자도 되지만 유교 올 때 유자가 온유할 유자도 되거든. 에?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유교란 말을 하고 싶은데 컨푸시아니즘이라고는 못 하겠고 비나인 릴리전이라고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틀림없어 이건 100%. 근데 아무도 이 비나인 릴리전이 뭔지를 해명을 못해. 어떤 학자도. 유교는 일단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영재 박사 정답을 빼놓고 생각하면 이게 해독이 되냐 이게? 어? 기독교라고 믿어도 말이 통하긴 하겠네. 근데 잔악하게 보는데 기독교를 이 사람은 종교가 다 문제가 많지만 특히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은 들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덜어 넘기고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유교야 이러고 취임식장이 나는 진행됐을 거라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상당히 재미있는 풍경이 빚어진다고. 뒤에 가서 자세히 내가 그걸 거야.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직접적인 증거를 댈 거라고. 네? 이게 앞에서 볼레이의 그 책, 종교에 대한 비판하는 책을 쫙, 모든 종교를 비판하는 책을 쫙 쓴 책이에요. 페어라는 책이. 그런데 그걸 거의 3분의 1을 번역을 했어요. 제퍼슨이.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어. 그러다 이제 3분의 1 때 중단하고 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이제 3분의 1을 해가지고 출판이 됐는데 내가 번역자라고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되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오긴 영어로 나왔지만은 볼레이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였고 프랑스 사람이야 볼레이는.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은 3분의 1을 본인이 했는데 전부 종교 비판인데 근데 거기 딱 한 구절 유교만 욕 안 했어. 유교는 좋게 그 볼레이의 페어라는 책에서 그걸 번역한 사람이니까 번역한 사람이 지금 취임연설을 번역하다 말고 취임연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자. 상술했듯이 국부들은 치자와 시민의 덕성에 공화국의 존립, 아니 국가 일반의 존립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조지 워싱턴은 덕성이나 도덕이 인민정부 또는 공화정부의 주된 필수적 용수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참이다고 선언했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오로지 덕스러운 백성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갈파했다. 벤저민 러시도 덕성 없이 어떤 자유도 없다고 천명하고, 존 애덤스는 신체가 영혼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유는 덕성과 독립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토머스 제퍼슨도 하나의 사회로서의 국민은 도덕적 인격체를 구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개개인이 그의 사회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프리드리히 2세가 반마키아벨리론에서 마키아벨리의 반도덕적, 비도덕적 정치 태제를 통렬하게 비판한 것을 상기하면 덕성을 국가 존립의 필수적 요소로 보는 미국 국부의 이러한 반마키아벨리적 도덕 국가론은 모두 유교적 영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는 도덕 없이는 정치도 법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일단
법을 만들어서 그건 법을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 법률은 강행법규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신의는 법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의는 도덕이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도덕이 없이는 법은 안 지켜지는 거야. 그걸 다 처벌하는 걸로 그 법을 강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어기는 놈이 훨씬 많아버리면 처벌을 하다가도 지쳐서 형리가 지가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 지쳐서. 그러니까 도덕이 있어야만 법도 지켜지는 것이고 법이 있어야만 자유를 지킬 수도 있는 거고 평등을 지킬 수도 있는 거죠. 법을 평등하게 만들고 불평등하게 한 것을 처벌하는 법규를 만들면 뭐해? 안 지켜버리는 거. 법을 강제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덕이 지원해 줘야만 법도 지켜지는 것이다. 폭력도 말이야. 폭력을 막 너무 써버리면 폭력도 효과가 없어요. 폭력도 효과가 있을 때는 폭력의 안변등, 폭력을 적용하는 것보다 안 들어옴, 폭력으로 이어보는 것이 폭력을 폭력답게 만들어주거든. 폭력조차도 그러는데 법이 아무런 그 심리적인 도덕적 뒷받침 없이 작동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없이는 자유도 평등도 없는 거예요. 도덕 없이는 결국은 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 자유평등도 없다. 자. 프랭클린, 제퍼슨, 러시를 비롯한 저 북부들은 대부분 프리드리히의 반 마키아벨리 아론이나 르콩트의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을 읽었기 때문이다. 르콩트는 이 책에서 지자는 그가 걷는 정도가 언제나 첩경이기 때문에 빨리 전진하는 반면 교활한 정치인은 샛길과 구분길을 걷기에 목적지에 더 늦게 도달한다는 말을 유교 정치의 제7준칙으로 제시하고 인민정부에서 견실하고 항구적인 덕성은 가장 교묘하고 가장 세련된 정치도 능가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여기서 popular government는 백성의 정부라는 뜻이니까 민유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란 뜻이야. 안 그러면 인민정부는 민주정부로 해석해야 되는데, 번역해야 되는데, 앞뒤 맥락을 잘 생각할 때는 이건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주권 재민의 정부라고 이제 봐야 되죠. 해석을 할 때, 번역할 때. 그래서 내가 인민정부라고 했어요. 르콩트가 중국의 유교적 정부를 지칭하는 이 인민정부는 아마 우임금의 민유방본론을 정치 신조로 삼는 민본주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리라. 여기서 이제 정도가 첩경이다. 정치에 있어서는 정직이 가장 온전한 정치라는 그런 뜻의 정자 정냐는 정치에서 정도 첩경은 정도다 이 말이랑 똑같아. 네? 그 잔꾀 부리다가 오히려 더 먼 길을 돌아가는 수가 있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아니 그냥 욕 좀 했다고 그러지 자꾸 내리면이라고 면면이 2번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요? 날리면 국회에서 새끼들이 뭐라고 했지?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면이 둘이가 돼버렸잖아. 분명히 승인 안 해주면 해서 면이 들리거든.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는 계속 바이든으로 들리고 완전히 깨끗이 청소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그냥 새끼들도 들리고 승인 안 해주면도 들리고 앞에 국회에서도 들리고 다 들리더라고. 바이든까지. 그냥 욕 좀 했다고 그러지. 정도로 가면 다 돌파해버리는데. 16%는 날리면을 들린다고 하던데 국민의 26%는 근데 76%는 대응을 잘못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날리면으로 들리는 사람 중에도 대응은 잘못한다고 생각한다. 자, 제퍼슨의 유교적 종교관.
제퍼슨이 말하는 온유한 종교도 유교와 가까운 종교 개념이다. 온유한 종교는 결코 기독교일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일 수 없는 것은 제퍼슨 자신의 종교관 때문이다. 일단 기독교는 어떤 종파든 관용의 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퍼슨은 이 연설에서 미리 종교적 불관용과 정치적 불관용을 경고했다. 사회적 교류로 저 조화와 애정을 회복시킵시다. 조화와 애정이 없다면 자유와 생명 그 자체도 황량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부터 인류를 그렇게 오랫동안 피 흘리게 하고 괴롭힌 저 종교적 불관용을 추방하고도 우리가 전제적인 사악한 그리고 못지않게 모지고 유혈이 낭자한 박해를 할 수 있는 불관용으로서의 정치적 불관용을 묵인할 경우에 거의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성찰합시다. 여기서 제퍼슨이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부터 인류를 그렇게 오랫동안 피 흘리게 하고 괴롭힌 저 종교적 불관용을 추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뉴잉글랜드에서는 19세기 초까지도 말하자면 제퍼슨이 취임 연설을 하고 있는 때나 이후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마녀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표현은 제퍼슨의 소망이거나 경계의 말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도 마녀 재판을 해가지고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거기는 청교도 아니면 커크 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개신교들 있지, 개신교들이죠. 따라서 이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그의 경고는 기독교란 미국의 각종 청교도 종파까지도 불관용 종교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제퍼슨의 눈에 결코 온유한 종교가 아니었다. 제퍼슨이 기독교를 온유한 종교로 보지 않는 다른 증거는 그가 역사적으로 계속 부패하기만 했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명 전인 1770년 7월 고향 버지니아의 하원 의장 페이튼 랜돌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존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버지니아 하원 의장은 자기 고향주 하원 의장이니까 결국은 뭐 자기 깨북장고 친구들이 거기서 주지사도 하고 하원 의장도 하고 이제 다 친한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들이에요. 거기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자. 나는 우리의 주교 궁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지원이든 나로부터 온 것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구박받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독립 그 선언하기 전이니까 영국이 지배할 때니까 아직도 주교 영국의 그 성공의 주교 감독관처럼 나와 있는. 나는 내가 이 목사 신사분의 가장 엄숙한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를 조금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의장이신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제퍼슨은 주교 궁전이 그를 적으로 간주한 반면 이단 종파들이 그를 벗으로 여기고 신세대가 그를 종교 문제에서 가장 관대한 수호자로 인정한 1770년 초 기성교회와 분명하게 절연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기성의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청교도주의,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존경하기는커녕 기독교를 인간을 비춘 체계 중 가장 도착된 체계라고 비판했다. 매튜 틴드, 토마스 첩 등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신론적, 무신론적 저자들에 대한 제퍼슨의 독서는 정통과 무신론 사이의 자연 종교로 그를 인도했다. 계몽의 단계는 계몽된 인간을 위해 두 개의 주요 명제를 확립한 시대였다. 첫째 명제는 성직자적 신비, 의식과 도그마에서 탈피해 역사적 증명과 인간 경험의 빛 속에서 재해석되고 신용을 잃은 성서적 우주론을 뉴턴의 우주론으로 대체한 기독교는 이성에 부합될 수 있지만 교회의 기독교로는 불합리하고 그러므로 믿을 수 없다는 명제다. 두 번째 명제는 도덕성이 어떤 신적 제재나 영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성과 본성을 넘어가는 어떤 호소도 아마 심지어 천국의 희망이나 지옥의 공포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그리하여 기독교적 계시의 전 구조물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명제다. 제퍼슨은 이 명제들의 노선에 따라 그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도달했다.
그는 유신론자였으나 그의 시는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모세의 출애굽기와 십계명 등 말도 안 되는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질투 어린 기독교적 신이 아니라 단순히 우주의 주제자였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그런 하나님 정도, 아주 물타진 weak concept of God, 약한 신 개념이죠. 인간은 이 신의 작품의 조화와 시해에 의존할 수 있다. 제퍼슨의 이 종교관은 하늘 또는 상제, 하느님을 숭배하는 극동의 전통적, 유교적 경천 사상과 동일한 것이다. 1803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그 하나님은 이 경천 사상 속의 하늘이에요. 원래 이제 한울림으로 돼 있었죠. 지금은 하느님까지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 고종황제를 찬양하는 그 애국가는 상제여 우리 임금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상제라고 돼요. 우리 애국가는 하느님이라고 돼요. 한울림. 대한제국 말기에 나온 건 보면, 자. 1803년 4월 21일 제퍼슨은 벤저민 러시에게 쓴 한 서한에 붙인 논고에서 그를 무신론자로 모는 그의 비판자들을 나무라면서 부패한 기독교를 거부한다고 선언한다. 나는 예수 자신의 진정한 준칙들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타락에 진정으로 반대한다. 나는 예수가 누구에게 그러기를 바랐던 유일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제퍼슨은 예수가 의도한 진정한 의미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현존하는 기독교의 특정 종파에 소속된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이 주장 자체도 엄청난 파괴성을 가진 말이다. 이 주장은 예수의 언행과 무관한 가령 지상의 모든 근황과 치자들을 하느님의 대리자로 정당화하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로마 폭군 네로에게 또 복종하게 만든 바울의 로마서 같은 12사도의 복음이 쓰인 성서 구절들을 다 부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건 예수님 말이 아니고 12사도가 한 말이죠. 이거 몽땅 부정하면 신약성서는 거의 95%가 사라져버린다고. 예수가 한 말만 믿는다고 치면, 예수 같으면 절대로 네로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바울의 이야기지. 자, 이런저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코 제퍼슨이 온유한 종교라는 수로로서 성서를 의심할 바 없는 계시로 믿는 당시 미국 기독교를 뜻했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제퍼슨은 영국의 논쟁적 성직자 미들턴으로부터 역사적, 경험적 증명의 검토를 종교에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되어 온 초자연적 현상들과 기적들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영국 정치가이자 철학자 볼링브루크 자작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다. 제퍼슨은 어떤 가설도 단 하나의 현상이라도 그것과 직접 반대된다면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볼링브루크의 권고를 자기 노트에 베껴 썼다. 성서의 신을 자연의 신과의 비교 속에서 폄하한 볼링브루크의 수많은 글들은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에 대한 종파적 주장들을 조롱했다. 제퍼슨은 참종교에 대항하는 성직자들과 무신론자들 간의 암묵적 동맹에 관한 볼링브루크의 유명한 준칙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제퍼슨이 성직자들과 종교적 위선자들을 철천지 원수로 삼은 볼링브루크를 진심으로 추종했다는 것은 볼링브루크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명백하다. 제퍼슨은 말년에 에페라는 청년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볼링브루크는 왜 그렇게 기독교 성직자들을 왼수시하고 거부했는가? 이 사람의 글을 쫙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공자 예찬이 쫙 깔려 있어. 배경에 콩푸시우스 이야기가. 결국 또 볼링브루크를 통해서 제퍼슨은 또 공자를 읽는 거야. 공자의 종교에 대한 입장을. 공자의 하는 천신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죠. 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신이 행위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게 공자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고 그 인간의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신이 아니면 신을 가정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게 많고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신이 뭘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또 아니라는 게 공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고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불측이란 말을 많이 한다고. 헤아릴 측자. 그 거의 동일한 입장을 휴미 취해요. 뭐 건축에 비유해서 건축이 있으면 건축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 우주라는 건축물이 있으면 그 우주를 만든 조물주가 계셔야 되고 근데 그건 건축물과 우주를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등치될 수가 없는 건데 비유로 등치시키니까 에너지에 지나지 않지 그건 절대로 증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증명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거지. 신이 없다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 곧 신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말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령 이럴 경우는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신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소금은 왜 짜지? 중력은 왜 있지? 이건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조물주가 계셔서 짜게 만들어서 짠 것이고 더 이상 인간의 사유는 거기서 전진할 수 없어요. 여기 그렇게 가정해야지. 중력은 조물주가 있게 만드니까 있는 것이라고 그래야지. 중력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도 중력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지경이지만 그것이 신이 있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데이비드 휴메 존경에 관한 대화 다이얼로그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안 그래 공자를 이해를 못하면 그 휴메를 이해를 못해요. 그 책 번역대에 나와 있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놈이 번역도 엉터리로 막 해놨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는 놈이 엉터리로 해놨어. 고쳐가면서 읽어야 돼 원본을 놓고. 자. 너는 볼링브루크 경과 토마스 페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었다. 그들은 둘 다 당대의 성직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철천지 원수로 삼았다. 둘 다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둘 다 인간의 자유를 옹호했다. 페인은 그의 이성적 따지기가 얼마나 먼 데까지 가든 이 따지기를 밀어붙이는 것을 허용한 나라를 위해서 글을 썼다. 볼링브루크 경은 헌법과 공론에 의해 제한된 나라에서 글을 썼다. 그는 정말로 토리로 불리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은 그가 그의 동포들 중 누구보다도 아니 현재의 휘그들보다 더 강렬한 자유옹호자임을 입증했다. 그의 유배에 화가 나서 그는 그의 조국에 의해 배척된 군주와 잠시 연계함으로써 그답지 않는 행동을 하나 저질렀다. 이건 이제 그 찰스 2세하고 이제 좀 꽁짝꽁짝한 적이 있어요. 제임스 2세인가 보다. 잘못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원리들을 확립함으로써 그 단 한 번의 행동을 삼각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글쓰기 스타일에서 현저히 다르지만 제각기 단순한 것과 숭고한 것의 두 극단에서 가장 완벽한 것의 모델을 남겨놓았다. 우리 토마스 페인은 아주 단순하게 소박 단순하게 글을 써요. 명쾌하지. 그러니까 하나는 상당히 거룩하고 숭고하게 글을 써. 볼링브루크는 양극단에서 엄청난 글을 다 남겨놨다 이거죠. 자. 어떤 작가도 스타일의 쉬움과 친숙성에서 표현의 명쾌함, 명료한 설명의 절묘함에서 그리고 단순하고 겸손한 언어에서 페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이 점에서 그는 프랭클린 박사와 비교된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그의 상식론이 한동안 프랭클린 박사에 의해 쓰인 것인데 영국으로부터 그와 함께 번너온 페인의 이름으로 출판한 것으로 믿었다. 아니 그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프랭클린이 쓴 걸로 아주 오랫동안 믿어요. 페인이 쓴 것을. 자. 다른 한편 볼링브루크 경의 스타일은 최고 등급이다. 제퍼슨은 기독교 성직자들과 종교적 위선자들을 철천지 원수로 삼은 볼링브루크의 종교관과 더불어 그의 글쓰기 스타일까지도 당대 최고로 치고 있다. 이것은 제퍼슨이 볼링브루크의 저서들을 아주 상세하게 스크랩하며 정독해서 썼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말이다.
자, 뒤에가 좀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